건. 노래도 못 부르는 주제에 밥값은 해야지. 진주 기방마당에 쓰러진 청란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잃은 지 벌써 2년째였거든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27살 도공 서구였어요. 그의 품속에는 5년 동안 도자기를 구워 팔아 모은 8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설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기원해 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진주의 봄날이었습니다. 서구는 사천마을에서 도자기를 굽는 27살 도공이었어요. 어렸을 적 가마 사고로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절름발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욱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빚었던 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물레를 돌리고 가마불을 지폈어요. 하나하나 혼을 담아 만든 그릇들은 장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서구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나무 상자 깊숙이 은자 8냥이 쌓여 있었지요. 언젠가는 자신도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사천의 윤진사댁에서 서구를 불렀어요. 윤진사는 서구의 도자기 솜씨를 알아보는 여잔되는 양반이었습니다. 진주 장터에 가서 백자 안료를 사오라는 심부름이었지요. 서구는 품속에 8냥을 꼭 안고 진주로 향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한나절을 걸어 진주 장터에 도착했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구는 안료를 구한 뒤 어머니께 드릴 비녀라도 하나 살까 하며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방 기로 앞에서 에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젊은 기생이 쓰러져 있었지요. 등과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몸을 웅크린 채 매를 맞을 뿐이었지요. 기방 주인 엄포도였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매질을 계속했어요. 청란이라 불린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구경거리나 되는 양 서서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린 채 못 본 척했지요. 서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가마 사고 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구석에서 혼자 울던 날들이요.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움츠러들었던 기억들이요. 서구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품속의 8냥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주막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청란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매를 맞던 그 모습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절름발이 도공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구는 기방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5년 동안 모은 전재산 8냥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포도가 문을 열었어요. 절름발이 남자를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지요. 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 기생을 자신에게 팔라고요. 엄포도는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구가 내미는 자 8냥을 보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나하나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8냥이면 청란이 진 빚과 딱 맞는 금액이었던 겁니다. 엄포도는 안으로 들어가 청란을 끌고 나왔습니다. 청란은 고개를 들어 서구를 바라봤어요. 절뚝거리며 서 있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눈빛만은 순박해 보였지요. 이 사람이 자신을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목소리 잃은 기생을 샀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둘 다 쓸모없는 것들끼리 잘 어울린다고들 했어요. 서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청란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청란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어제 맞은 매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거든요. 서구가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고 조심히 가자고 말했지요.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청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방에 팔려온 지 2년. 목소리를 잃은 지 2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청란의 눈빛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사셨냐고요. 서구는 청란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불쌍해 보였다고, 자신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많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서구는 전 재산 8냥을 털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생을 샀어요. 5년간 모은 돈,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위해 모은 돈을 한순간에 쓴 겁니다. 청란은 평생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을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진주에서 사천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청란은 걸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서구는 자주 멈춰 서서 청란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쉬는 동안 서구는 물을 떠다 주고 주막에 들러 떡 2개를 사서 청란에게 건넸지요. 청란은 여전히 서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전 재산을 털어 자신 같은 쓸모없는 기생을 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팔아먹으려는 걸까? 아니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사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서구가 사는 곳은 윤진사댁 뒤편 도자기 가마 옆 작은 움막이었어요. 기와집은커녕 제대로 된 초가집도 아니었습니다. 흙을 다져 만든 벽에 지프로 엮은 지붕이 전부였지요. 청란은 움막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방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서구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서구는 움막 안을 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털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청란에게 여기서 자라고 했지요. 청란의 눈빛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리는 어디서 주무시냐고요. 서구는 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은 문 앞에 거적을 깔고 자면 된다고,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하다고 말했지요. 청란은 깜짝 놀랐어요. 서구는 정말로 문 앞에 거적을 깔았습니다. 그날 밤 청란은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고요했습니다. 엄포도의 고함도 손님들의 비웃음도 없었지요. 그저 서구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가마에서 나는 잔잔한 불꽃 소리와 함께요. 청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어요. 서구가 진주에서 기생을 데려왔다고, 8냥이나 주고 샀다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미쳤다고, 전 재산을 털어 쓸모없는 기생을 샀다고들 했어요. 윤진사댁 마님도 서구를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 돈이면 장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아까운 일을 했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청란은 움막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지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목소리가 나왔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안하다고, 떠나겠다고 말했을까요? 하지만 청란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청란은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무김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정성껏 상을 차려 청란 앞에 놓았어요. 두 사람은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구가 조용히 밥을 먹는 동안 청란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지요.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매를 맞지 않고 욕을 듣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서구는 청란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구는 다시 문 앞 거적에 누웠어요. 청란은 움막 안자리에 누웠지요. 어둠 속에서 청란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샀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이 침묵의 시작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구는 여전히 새벽부터 가마에 불을 지폈어요. 도자기를 빚고 굽고 윤을 내는 일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지요. 청란은 움막 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몸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서구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낙네들이 심했어요. 어느 날 오후 청란은 용기를 내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서구가 늘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미안했거든요. 적어도 물길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청란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청란은 고개를 숙이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아낙네가 나섰어요. 윤진사댁 머슴 아내였습니다. 아낙네는 청란의 손을 밀쳐냈어요. 기생 주제에 어디 감히 우물물을 기르려 하느냐고, 물이 더러워진다고 말했지요. 청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짓으로라도 설명하려 했지만 아낙네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절름발이 서구가 미쳐서 저런 걸 데려왔다고, 마을의 망신이라고들 했지요. 청란은 빈 물동이를 안고 움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청란은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물 한 바가지 길어오지 못한 채였지요. 서구는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우물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구는 마을 뒤편 산을 넘어갔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한참을 올라 산 넘어 계곡으로 향했지요. 우물에서 한 시지는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었어요. 계곡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다시 산을 넘어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어요. 물동이가 무거웠고 다친 다리는 더욱 아팠지요. 하지만 서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움막에 돌아왔어요. 청란은 서구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구의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다친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지요. 이렇게 먼 곳까지 갔다 왔다는 걸 청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손짓으로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표현했지요. 서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이 물이 더 맑아서 좋다고 말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계곡물은 우물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차가웠지요. 하지만 청란은 알고 있었어요. 서구가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계속되었어요. 장터에 가면 청란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지요. 윤진사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를 부를 때도 예전과 달리 차갑게 대했어요. 머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항상 서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기생 데려와서 망신만 당한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나 데리고 있다고들 했지요. 사실 서구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도자기를 만들고 가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절름발이가 기생을 산 그 사실만 보였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청란이 서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킨 뒤 떠나가는 신용을 했지요. 자신이 떠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미였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청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은 괜찮다고, 청란이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청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했어요.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자신이 매 맞는 게 안타까워서 구해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그날 밤 청란은 결심했어요. 자신도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잃은 기생에게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윤진사댁 마님의 비단 치마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한양에서 공들여 구한 귀한 옷감이었지요. 마님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천 마을에는 이런 고급 옷감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청란은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운막 근처를 지나가던 하녀들의 대화였지요. 청란은 무릎을 쳤습니다.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기방에 있을 때 청란은 바느질을 배웠어요. 아니, 사실은 기방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청란의 어머니가 궁중 친방나인 출신이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던 겁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란은 서구에게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옷을 입고 싶다고 윤진사댁 마님께 말씀드려 달라고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조심스럽게 마님께 말씀드렸지요. 마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생이 바느질을 할 줄 안다고, 하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한번 해보라며 옷을 내주었어요. 청란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밤새 바느질을 했어요. 찢어진 부분을 정교하게 살펴보고 같은 색깔의 실을 뽑아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지요. 원래 있던 자리인지 모를 만큼 섬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서구는 문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청란의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지요. 마치 자신이 도자기를 빚을 때처럼 청란도 바느질에 혼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치마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찢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궁중 침방의 솜씨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했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청란을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솜씨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고맙다고 말했지요. 청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기방을 나온 이후, 아니 목소리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서구가 돌아왔을 때 청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구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청란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달빛이 움막을 비췄습니다. 서구는 문 앞 거적에 누워 생각했어요. 8냥이 아깝지 않다고, 청란의 저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청란은 움막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서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자신도 이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윤진사댁 마님이 가끔 청란을 불러 바느질을 시켰거든요. 그때마다 청란은 정성껏 일했고 마님은 점점 만족해했지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생이 바느질을 정말 잘한다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요. 마을 안악내 몇몇이 조심스럽게 청란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냉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서구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고 산 너머 계곡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청란의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청란이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이 더욱 단단해지리라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청란의 바느질 솜씨는 이제 마을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어요. 윤진사댁뿐 아니라 몇몇 양반댁에서도 청란을 찾았지요. 여전히 우물과 안악내들은 차갑게 대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대놓고 쫓아내지는 않았거든요. 서구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도자기를 빚고 가마불을 지피고 산 너머 계곡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진사가 서구를 급히 불렀어요. 큰일이 생긴 겁니다. 한양 예조에서 진상품 도자기를 주문했다는 거였어요. 경상도 각 고을의 명이 내려왔는데 사천에서도 백자 10점을 올려야 했지요. 윤진사가 그 일을 맡았고 도자기는 서구에게 만들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서구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평범한 백자만 구울 줄 알았거든요. 궁중에 올릴 만큼 화려한 도자기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진사의 명이었고 이것은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서구는 무거운 마음으로 움막에 돌아왔어요. 청란은 서구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짓으로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고요. 서구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양에 올릴 도자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저 평범한 그릇만 구워왔다고요. 청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짓으로 뭔가를 그렸어요. 서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청란은 움막 구석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기방에서 나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펼쳐보니 낡은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지요. 모란, 매화, 학, 구름무늬. 모두 궁중 취향의 정교한 도안들이었어요. 사실 청란은 궁중 악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장학원에서 일하는 악사였어요. 청란은 어렸을 적부터 궁궐을 드나들며 자랐지요. 궁중의 예술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그림도 배웠어요. 특히 도자기와 병풍에 들어가는 도안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요. 하지만 청란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사실무근이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요. 아버지는 귀양을 갔고 청란은 빚을 갚기 위해 기방에 팔려갔습니다. 기방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청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1년 후 취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며 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노래도 말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엄포도는 쓸모없어진 청란을 매일 때렸지요. 그렇게 2년을 견뎠습니다. 서구를 만나기 전까지요. 청란은 서구에게 그림들을 보여주며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도안들을 도자기에 그려 넣으면 어떻겠냐고요. 서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림이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도자기에 이런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청란은 서구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이 그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냐고요. 청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서구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백자를 빚었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형태를 잡고 말리고 초벌구이를 했지요. 청란은 그 옆에서 그림을 연습했어요. 안료를 갈고 붓을 만들고 종이에 밑그림을 그려보며 감을 익혔지요. 서구가 초벌구이를 마친 백자를 가져오면 청란이 그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2년 넘게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모란 꽃이 피어났어요. 학이 날아올랐지요. 구름 무늬가 흘러갔고 매화가 흩날렸습니다. 서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청란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림이 완성되면 서구가 다시 가마에 넣어 재벌구이를 했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온도를 맞추고 정성껏 구워냈지요.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서구는 도자기를 빚고 구웠고 청란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어요. 서구가 원하는 것을 청란이 알아챘고 청란이 필요한 것을 서구가 준비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10점의 도자기가 완성되었어요. 달 항아리에는 보름달과 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병에는 사군자가, 접시에는 연꽃이, 주전자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진사가 도자기들을 보러 왔어요. 한눈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는 평생 처음 본다고 했어요. 궁중분원에서 만든 것보다 낫다고 감탄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절름발이 서구와 목소리 잃은 기생이 만든 도자기를 보려고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도자기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이 왔어요. 예조 판서가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궁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도자기는 드물다며 칭찬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임금께서도 보셨다는 소문이었어요. 윤진사는 상을 받았고 사천고을도 명예를 얻었습니다. 윤진사가 서구와 청란을 불렀어요. 두 사람에게 은자 20냥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앞으로도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양의 여러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서구와 청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운막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맙다고요. 청란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답했습니다. 서구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그림을 그릴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무도 서구를 절름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청란을 기생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지요. 우물가 아낙네들도 청란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청란도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서구는 더 이상 산 너머 계곡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성공이 새로운 시련을 부르리라는 것을요. 도자기의 성공 이후 서구와 청란의 이름은 경상도 일대에 퍼졌습니다. 한양의 양반댁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사천의 작은 움막은 이제 작업장이 되었지요. 서구는 더욱 정성껏 도자기를 빚었고 청란은 하나하나 정교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윤진사가 하사한 스문양으로 움막을 조금 넓혔습니다. 제대로 된 작업 공간도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인정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고 장터에서도 환대를 받았지요. 서구는 더 이상 산 너머 계곡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청란도 당당히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낯선 가마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였습니다. 부유한 양반의 것임이 분명했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송참봉이었어요. 진주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중 하나였습니다. 송참봉은 곧장 윤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두 양반이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송참봉이 떠난 후 윤진사가 서구를 불렀지요. 서구가 사랑채로 들어가자 윤진사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송참봉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청란을 자신의 저택 공방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그곳에서 도자기, 그림을 그리게 하겠다는 거였지요. 서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진사가 계속 말했어요. 송참봉이 엄청난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청란에게는 별채를 내주고 하인도 붙여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서구에게는 은자 50냥을 주겠다고 했어요. 50냥, 서구가 청란을 샀던 8냥에 거의 7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윤진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송참봉은 3일 후에 답을 듣겠다고 했답니다. 서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업장으로 돌아왔어요. 청란은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표정을 보고 붓을 멈췄지요. 손짓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서구는 송참봉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청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만 흘렀지요. 청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송참봉의 저택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였습니다. 최고의 안료와 도구를 쓸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서구가 편해질 것 같았어요. 지금은 서구가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도자기를 빚어야 했거든요.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며 일했지요. 청란이 떠나면 서구는 주문에 쫓기지 않아도 될 거였어요. 50냥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테고요. 청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서구를 위한 길일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구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청란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청란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요. 서구는 괴로웠습니다. 청란을 붙잡고 싶었지만 청란의 미래를 생각하면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송참봉의 저택에 가면 청란은 더 큰 세상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셋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송참봉이 직접 찾아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 셋을 데리고 왔지요. 서구와 청란 앞에 서서 비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은자 50냥이 반짝였어요. 송참봉이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서구도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청란은 자신의 저택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거라고요. 서구는 청란을 바라봤어요.
청란도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송참봉이 재촉했어요. 어서 답을 하라고요. 그때 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란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청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구가 천천히 말했어요. 자신은 청란이 행복하기만 바란다고, 청란이 원한다면 보내드리겠다고요. 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청란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서구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재산 8냥을 털어 자신을 구해줬던 사람. 산 너머 계곡까지 물을 길어왔던 사람. 자신을 위해 문 앞 거적에서 잤던 사람.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자신이 행복하기만 바라는 사람. 청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들어 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서구 곁에 있겠다고요. 송참봉이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50냥을 버리다니 미쳤다고 했지요. 하지만 청란은 송참봉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구도 청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송참봉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두고 보자고, 후회할 거라고 소리쳤지요. 두 사람은 송참봉이 떠난 후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청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천천히 표현했어요. 서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큰 저택보다 이 작은 움막이 더 좋다고요. 서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청란은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서구는 그것을 읽어주었지요. 청란이 썼어요. 저는 이미 나리의 아내입니다. 서구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진짜 부부가 됩시다. 청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구가 50냥을 거절했다고, 청란과 함께 있기로 했다고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했지만 어떤 이들은 감동했지요. 저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돈보다 서로가 더 소중한 거야. 윤진사도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상과 달리 윤진사는 웃고 있었어요. 잘했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땅 문서였어요. 작업장 옆 빈터를 두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서구와 청란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두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남자들은 나무를 베어오고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었지요. 아이들은 집을 날랐어요. 보름 만에 작은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움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었어요. 작업장도 넓어졌고 방도 2개나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구와 청란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서구가 청란에게 말했어요. 50냥을 거절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청란은 종이에 썼습니다. 100냥을 준다 해도 나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서구와 청란이 만난 지 3년이 흘렀어요. 두 사람의 도자기는 이제 한양은 물론 전국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궁중에서도 여러 차례 주문이 들어왔지요. 서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서구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청란은 청란화사라고 불렸지요. 기와집 옆에는 제대로 된 공방이 세워졌습니다. 가마도 2개로 늘었고 서구를 돕는 젊은 도공도 3명이나 되었어요. 청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처녀 둘이 청란에게 그림을 배우러 왔거든요. 청란은 말은 못했지만 붓으로 시범을 보이며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청란의 손짓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어느 가을날 한양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왕실 혼례에 쓸 도자기 100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엄청난 규모였지요. 서구와 청란은 2달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서구는 하나하나 정성껏 도자기를 빚었고 청란은 그 위에 길상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려 넣었어요. 봉황, 모란, 성류, 나비 모두 행복과 다산을 기원하는 문양들이었지요. 마침내 100점이 완성되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도자기들은 왕실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왕대비 마마께서도 직접 보시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셨다는 소문이었지요. 윤진사가 상을 전해왔습니다. 은자 100냥이었어요. 서구와 청란은 놀랐습니다. 2 사람이 평생 벌어본 돈보다 많았거든요. 하지만 2 사람은 그 돈을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한 젊은 도공들에게 나눠주고 청란의 제자들에게도 주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서구가 3년 전 산 너머 계곡까지 물을 길러 다니던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2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낯선 거지 하나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비틀거리며 걷는 노인이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서구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서구는 거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공방으로 데려와 따뜻한 방에 눕히고 밥을 가져다 주었지요. 청란도 깨끗한 옷을 가져왔어요. 거지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청란을 바라봤어요. 순간 청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도였던 겁니다. 청란을 기방에서 매일 때렸던 8냥에 팔아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포도도 청란을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기방은 청란이 떠난 후 완전히 망했답니다. 기생들이 하나둘 도망쳤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지요. 포도는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구걸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사천에 왔는데 청란이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요. 포도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청란은 한참 동안 포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덮어서 가져왔지요. 따뜻한 국도 함께요. 포도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포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청란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는데 밥을 주다니요. 청란은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요. 포도는 그 글씨를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구가 포도에게 은자 2냥을 주었어요. 새 출발을 하라고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포도는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돌아보며 말했어요. 청란이 복을 받은 것은 착한 마음씨 때문이라고요.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송참봉이었어요. 3년 전 30냥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태도도 사라졌어요. 송참봉은 서구와 청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일을 사과했어요. 자신이 오만했다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답니다. 두 사람이 지킨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송참봉에게도 이제 딸이 생겼는데 딸이 장차 두 사람 같은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요. 서구와 청란은 송참봉을 용서했습니다. 송참봉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어요. 한양의 고관들에게 서구와 청란의 도자기를 소개해 주었지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서구와 청란이 만난 지 10년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공방 뒤편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매화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세웠지요. 두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서구가 조용히 물었어요.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느냐고요. 청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가 말했어요.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100번을 돌아가도 8냥을 주고 청란을 구하겠다고요. 청란은 종이에 썼습니다. 자신도 100번을 돌아가도 서구를 선택하겠다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매우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서구가 깜짝 놀라 청란을 바라봤습니다. 청란도 자신의 목을 만지며 놀란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다시 말을 했어요. 서구에게 고맙다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였어요. 서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란을 꼭 껴안았지요. 의원들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목소리도 돌아온 거라고요. 청란은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목을 조였던 겁니다. 하지만 서구와 함께 행복한 10년을 보내면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었던 거지요. 청란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맑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쉰 듯했고 오래 말하면 아팠지요. 하지만 청란은 행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란 화사가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감동했지요. 진짜 사랑의 기적이라고들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구와 청란의 공방은 더욱 번성했어요. 이제는 젊은 도공과 화공들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지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받아들여 무료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출신을 따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았던 겁니다. 절름발이라고 무시받던 서구, 목소리 잃은 기생이라고 천대받던 청란. 그 두 사람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구 부부를 불렀어요. 두 사람 덕분에 마을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신분이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다고요. 서구와 청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말했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서구와 청란은 이제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렸지요. 청란이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후회는 없느냐고요. 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요. 청란도 웃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서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청란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쉰 목소리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였으니까요. 서구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진주 장터에서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8냥으로 산 것은 청란의 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었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절름발이 도공과 목소리 잃은 기생의 이야기를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일어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서구와 청란은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도자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도자기를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작품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구와 청란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청란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행복했다고. 서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요. 서구도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청란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은 채로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매화나무 아래 묻어주었어요.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정원이었지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피었습니다. 두 송이가 나란히 마치 두 사람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매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서구장인과 청란 화사라고요. 지금도 함께 있다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사람들은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 없는 노래가 들린다고요.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요.